나는 유독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다. 그 아이 이름은 김석호로 하겠다. 언제부터인가 석호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다. 동네 형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았다. 야, 너 얼마 있냐? 너 금수저라며? 아니에요. 전 그런 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가방부터 시작해 다 명품이구만. 너 거짓말 칠래? 그게 아니라... 이건... 나는 그 모습을 목격했고 형들이 너무 무서워서 모른 채 지나갔다. 그리고 그 다음날, 무슨 일 있어? 고민 있으면 말해봐. 아니야, 별일 없어. 괜찮아. 라며 얼버무리곤 했다. 친구로서 의지해주길 바라면서 방관했던 나 자신이 싫어서 나는 그저 괜찮나 보다 했다. 하지만 얼마 후 그 녀석이 죽었다는 연락이 왔다. 폐건물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것이었다. 계단에는 핏자국이 흥건했고 친구는 아래로 떨어져 죽어 있었다고 한다. 경찰들은 범인이 친구를 폭행 후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하려고 건물에서 떨어뜨린 것 같다고 했다. 그렇게 사건이 정리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경찰들이 피해자 지인들에게 할 말이 있다며 다시 찾아왔다. 나는 그 전에 목격한 걸 이야기하고 싶었으나 경찰이 먼저 말을 꺼냈다. 경찰관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처음 우리가 말했을 땐 자살을 위장한 타살이라고 말씀드렸는지 않았습니까? 근데 부검 결과와 현장을 다시 조사해본 결과 경찰관의 말에 의하면 나 또한 충격적이었다. 해석. 친구는 죽기 위해서 이미 5층에서 떨어졌으나 우연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다친 몸을 이끌고 다시 5층으로 올라가 몸을 던져 기억 후는 목숨을 잃었다고 하였다. 친구는 살았을 때 우울증이 심하였다며 경찰은 말을 덧붙였다. 나는 이상한 꿈을 자주 꾸는 편이다. 그 꿈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꿈이 하나 있는데 내가 작년에 꿈에서 한 여자를 봤던 꿈이야. 꿈속에선 우리 식구 모두 이사를 가게 되었어. 그것도 엄청 으리으리한 저택이었어. 으리으리한 저택인 만큼 방도 엄청나게 많았어. 벽도 문도 전부 유리로 되어 있었는데 정말 만화에서만 보던 그런 집이었어. 근데 꿈속에선 내 등에 계속 한 아이가 엎여 있었어. 난 우리 집에서 셋째였고 밑에 남동생이 있긴 하지만 내 남동생이 덩치가 좋아서 난 엎지를 못해. 남동생이 아니라 아기였어. 아무것도 안 입은 채로 신생아는 아닌데 신생아 같은 모습으로 엎여 있었어. 아무튼 꿈속에선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 내 등에 엎인 아기와 함께 집을 이리저리 둘러보기 시작했어. 처음 구경 갔던 방을 다음으로 두 번째 방으로 갔어. 두 번째 방은 무당이 살 것 같은 그런 방이 있더라고. 뭔가 싶으면서도 무서워서 그냥 지나친 것 같아. 그리고 세 번째 방은 첫 번째 방처럼 비어 있었어. 그 다음은 네 번째 방. 그 방엔 왠지 모를 한 여자가 하얀 천을 깔고 멍석 같은 걸로 덮고 있었어. 근데 왜 내가 꿈속에서 그렇게 화가 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무작정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 그리고는 따지기 시작했어. 네가 뭔데 우리 집에 있어? 당장 나가! 꺼져! 재수없게. 한참을 그렇게 더한 욕도 했어. 그러자 그 여자가 딱 한마디를 반복하더라고. 하며 흐느낌에 울면서 나를 정말 처량하게 쳐다보더라고. 근데 그 눈빛이 불쌍하지만은 않았는데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 그래도 난
너무나 화가 난 상태였기 때문에 떠들지 말라며 나가라고 소리 지르면서 아기를 업은 채로 다시 나오는데 그 여자가 아기를 쳐다보는 눈빛이 너무나도 슬퍼 보였어. 그리고 집 밖으로 나오는데 어떤 어린 스님이 날 보더니 재수없는 놈이구만 이라고 하며 몸은 작은데 힘이 어찌나 세였는지 나랑 아기를 막 데리고 가려고 하더라고. 그렇게 그 어린 스님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잠에서 깨어났어. 그렇게 이상하디 이상한 꿈을 꾸고 소파에 가서 걸터 앉아서 찝찝한 꿈을 다시 하나하나 생각해봤어. 그러다가 도저히 이 찝찝한 기분으로 있기 싫어서 TV나 보려고 TV를 켰어. 참고로 난 대구에 사는데 TV에서 땡땡동 토막살인 사건이라면서 나오더라고. 죽은 지는 며칠 됐는데 오늘에서야 발견됐다며 피해자는 여자고 아기의 엄마였다고. 그때 뭔가 모를 소름이 내 몸에 돋았고 잠깐 그 여자의 장례식장을 보여줬는데 정말 잠깐 스친 그 여자의 얼굴을 난 똑똑히 보았어. 그 여잔 내 꿈속에서 그렇게나 억울하다며 슬프다며 울던 여자였어. 그때 그 여자가 덮고 있던 망석은 분명히 엄청 짧았어. 그래 맞아. 꿈속에서 그 여자 머리만 보일 뿐 다리는 보이지 않았어. 그걸 딱 생각하는 순간 멘트가 나오더라. 피해자의 하반신은 현재 찾지 못했으며 해서 꿈에 나온 소리를 지르던 귀신은 뉴스에서 나온 피해자고 하반신 없이 꿈속 위치한 집 어딘가에 묻혀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아기를 등지고 있던 주인공은 아기의 원한이 붙은 것으로 아기 엄마에게 화를 냈던 것이다. 구독자가 보내주신 사연. 내가 귀신을 믿는 이유. 안녕하세요. 약 25년 전 경험했던 일인데요. 나는 올해 38살 평범한 가장이자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살면서 종교를 갖거나 신앙심과 더불어 미신 따위는 믿지 않지만 이 세상의 영적인 존재, 즉 귀신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아주 어릴 적 초등학교 6학년 때 겪었던 일 이후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는 1998년 1세대 아이돌을 좋아했던 나는 춤추는 것을 좋아했고 친구들과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자주 모여 춤 연습을 하며 재미있는 날들을 보냈었다. 여느 때와 같이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동네에 모여서 춤 연습을 하고 있는데 친구 중에 태석이라는 친구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한번 놀러 가지 않겠냐고 맛있는 것도 많이 준다고 하길래 궁금하기도 하고 배가 고팠던 터라 무작정 교회에 따라갔고 여러 사람들과 인사를 하며 기도를 드리곤 했다. 신앙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어린 나이에 먹을 것을 준다고 하니 그것이 좋았던 것 같다. 춤추고 주말에는 교회 가서 시간 보내고 반복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태석이 어머니와 고모가 태석이와 함께 교회에 나온 것이었다. 내가 알기로는 태석이 부모님은 무교인데 갑작스럽게 태석이와 태석이 어머니 그리고 고모 이렇게 셋이 나오시니 가족끼리 같이 다니는 것이 내심 부러우면서도 어른들을 뵙자 인사드리려고 다가가는 순간 인간의 본능이랄까? 어린 나이에 나는 태석이 고모를 본 순간 얼어붙고 말았다. 그것은 인간의 눈동자나 분위기가 아니었다. 초점이 없으며 다크서클이 반쯤 내려오고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었다. 더군다나 태석이 고모는 초점 없는 눈으로 계속 혼자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며칠 지나고 태석이가 말하길 자기 고모가 몹시 아팠는데 무당에게 찾아가 물어보니 귀신에게 빙의가 되었고 가족이 회의한 끝에 종교시설에 가면 상태가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교회에 왔다고 한 것이었다. 나는 그 말을 믿냐고,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고, 그냥 정신병 같은 약물치료나 병원을 다니는 게 좋을 거라고 부정하였다. 그렇게 며칠이 또 지나서 나는 태석이네 집에서 하룻밤 자는 날이 있었다. 태석이와 스타크래프트를 하면서 놀고 있는데 새벽 1, 2시쯤 밖에서 아주 큰 목소리로 문을 두들기면서
나와. 당장 나와. 어떤 여자가 미친 듯이 소리치는 것이었다. 새벽에 난동을 부리니 온 가족들이 그 새벽에 기상을 하였고 소리치는 사람은 태석이 고모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태석이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라고 하였고 광기에 찬 눈으로 태석이 고모는 갑자기 큰 소리로 다시 한번 태석이 아버지에게 내놔. 어디다 숨겼어?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었다. 도대체 가족들은 무엇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인지 어리둥절하며 상태가 좋지 않은 태석이 고모를 달래고 있었다. 태석이 아버님은 제발 정신 차리라고 고모를 따귀도 때려보고 흔들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고 태석이 고모는 갑자기 태석이 아버님을 밀치더니 아버님이 묵고 있던 안방에 들어가서 옷 속에 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었다. 그 여자는 지갑을 뒤지더니 어떤 작은 종이를 꺼내면서 이딴 거 왜 가지고 있어?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말하며 찢어버리는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부적이었다. 그 정신 나간 고모는 만족하였는지 깔깔깔 웃으며 또다시 혼자 중얼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가족들 전부 아버님이 부적을 갖고 있는지도 몰랐었다고 하며 그 고모는 어떻게 부적의 존재를 알고 찾아왔으며 무엇이 그 사람을 만족시켰는지 아직도 그때의 이 일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그때부터이다. 내가 귀신을 믿는 이유. 자기야, 세상 누구보다 나를 사랑해? 당연하지. 나는 너밖에 없는걸? 네가 없으면 나도 죽은 거나 다름없어. 며칠 전 나에게 둘도 없이 소중한 여자친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나는 너무 슬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가 없으면 나도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말한 게 엊그제 같은데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다. 나는 그녀의 장례식에도 차마 갈 수가 없었다. 그곳에 가면 정말 그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만 같았다. 어딘가에서 다시 나를 찾아올 것만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장례식에도 오지 않은 매정한 남자친구라고 나를 부른다. 어쩌면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녀와 동거하던 집에서 나를 하루하루를 보내다 우연히 TV를 틀었다. 당신만의 안드로이드 인간. 지금 만나보세요. 안드로이드 인간이 뭐지? 문득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간 여자친구의 모습. 그녀가 나를 만나러 온다는 상상으로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안녕하세요. 광고 보고 연락드립니다. 혹시 안드로이드 인간 원하는 모습도 그대로 구현 가능할까요? 네. 사진과 영상을 저희 회사 메일로 보내주시고 구매 확정까지 해주신다면 몇 주 안에 안드로이드 인간을 보내드립니다. 나는 서둘러 여자친구 사진과 영상을 보냈고 며칠이 지났다.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누구세요? 자기야, 나왔어. 문 열어줘. 이 목소리는 설마? 나는 재빨리 현관밖에 그녀를 확인했다. 맙소사! 며칠 전 사고로 떠난 내 여자친구가 찾아왔다. 정확히는 여자친구의 얼굴을 한 안드로이드 인간이지만 말도 할 줄은 몰랐는데 나는 그녀를 집으로 들어오게 했다. 얼마만이지? 잘 지냈어?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무슨 소리야. 고맙기는. 세상스럽게 웃긴다 정말. 그렇게 그녀와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내 기쁨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자괴감에 빠지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자기야, 기분 안 좋은 일 있어? 없어. 그냥 말 좀 걸지 말아줘. 왜 그래? 회사에서 안 좋은 일 있었어? 아니라고 했잖아. 내 눈앞에서 사라져 줄래? 나는 그녀를 볼 때마다 점점 죽은 여자친구가 생각났고 사람이 아닌 그녀가 나의 현실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 같았다. 결국 나는
안드로이드 인간을 보내줬던 회사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저기요, 혹시 안드로이드 인간 회기 신청하려고 하는데 와서 찾아가시나요? 네? 안드로이드 인간은 저희가 아직 배송 전에 있는데 고객님, 뭔가 착오가 생기신 걸까요? 그게 무슨... 그를 찾아온 여자친구는 사실 회사에 요청한 안드로이드 인간이 아닌 귀신이다. 즉 죽은 뒤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와 같이 지내고 싶어서 TV 프로그램 광고를 조작했던 것이다.